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게 뭐냐면, 요 무렵 강의가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기본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끌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연말에 강의를 할 때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리마인드 한 빨리빨리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강의 컨셉은 기본 강의인데 다들 뭐 상당 수준은 상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좀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했어요.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은 뭐 그대로 다 다룬다. 다만 조금 빨리 하자. 그리고 중원부원 설명 길게 하는 것만 좀 빼고 조금 빨리 진행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이나 올해 초나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했던 얘기 또 듣는 뭐 그런 것 좀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또 이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쭉 한번 전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나 기타 뭐 정리 강의 외에는, 연말에 하는 정리 강의 외에는 이걸 한 번씩 다 하는데 이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우선 주식회사 개관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우리가 이제 인강의 이제 제목으로는 뭐 회사법 개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회사법 개관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의 개관이죠. 우리는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형태의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만 공부를 할 거잖아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잠깐 다루고 주식회사로만 99%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할 거라고. 그래서 주식회사 개관을 해볼 테니까 이거를 우선 보자고요. 자, 우선 주식회사 어떤 거냐? 우선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돈 모은 사람들이 직접 경영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 모은 사람들은 돈만 내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경영 전문가를 따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맡겨갖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대외적으로 거래 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 나눠 갖는 비율은 어떻게? 출자한 그 돈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럼 물론 그 이사, 그 사람이 이제 경영 전문가, 그 사람이 이사인데, 이사한테는 그 경영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부분의 보수를 주죠.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우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부르죠. 주주들이 돈을 모아요. 회사에다 돈을 모으는데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회사에 돈을 모으면 회사에 자산이 생기겠죠. 뭐 처음에 그릴 때는 제가 화살표를 자산 쪽에다 그리는데 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쪽에다가 뭐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 돈을 모으죠. 주주가 처음에 회사에 돈을 모으면 이게 회사의 자산이 되는데, 회사의 자산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주주가 모은 돈은 자본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주주가 모은 돈 외에 외부에서 빌려온 돈도 있죠. 그 빌려온 돈도 회사의 자산은 자산이에요. 근데 그거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부채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쓸 종잣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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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회사의 재산, 이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재산은 주주가 모은 돈과 외부에서 빌려온 돈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제 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부채는 별로 없겠죠. 대부분 자본이겠죠. 요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회사는 경영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주들이 직접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경영 활동을 누가 하느냐? 경영 활동은 경영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사라고 부르죠. 주식회사에서는. 얘가 경영 전문가예요. 근데 이 경영 전문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뽑아? 주주들이 뽑죠. 주주들 돈 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수결로 해갖고, 야, 경영 전문가 어떤 사람이 뭐 잘한다더라, 그 사람을 경영 전문가로 우리가 뽑아갖고 우리 회사 경영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뽑아야 되겠지. 근데 주주는 평상시에서는 회사 바깥에 있어요.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상시에는 우리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저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아. 왜 회사 바깥에 있다고. 근데 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뽑아요? 이런 거 뽑을 때 뭐 할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거기서 다수결로 뽑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 회의체. 그걸 뭐라 그래요? 주주총회라 그러죠. 주주총회라 그래요. 그래서 주주들이 간혹씩 한 번씩 회사에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를 뽑아놓으면 이사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정해놨어요. 물론 예외도 있어. 1명, 2명 할 수도 있는 예외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 지금은 이제 원칙적인 걸 얘기를 할 거예요. 3명 이상이어야 돼요. 얘네들도 경영 활동을 할 때 혼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3명이서 회의해갖고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회의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이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이사회라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겠죠. 결정만 하면 뭐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지. 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해요.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죠. 이사 중에서 누가 선임을 하느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죠. 이사회에서 똑똑한 놈,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하나 뽑아갖고 걔를 중심으로 우리가 회사를 경영을 해보자. 우리가 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대표이사가 그걸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때 우리 회사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우자라는 게 이제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주가 맡겨놓은 돈을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면 이 다른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원래 얘네들은 대표이사 얘네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들이 이사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경우가 꽤 있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죠. 회사가 아니라 국가를 보세요. 국가도 비슷한 구조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국회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세비를 받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대통령, 대표이사랑 좀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항상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그렇진 또 않잖아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돈 맡아갖고 일을 하면은 얘네들이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주들은 불안하지. 자기가 돈 맡겨갖고 경영시켜놨는데 얘네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감시를 해야 돼. 제대로 하는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감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주가 직접 하는 거죠. 주주가 직접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니 번거로워요. 아니 나는 생업에 종사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변호사 시험도 봐야 되고 나는 학원 가서 강의도 해야 되는데 언제 맨날 주식회사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언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얘네들 감시할 사람을 또 별도로 뽑죠. 그 감시할 사람을 감사라고 부르죠. 감사 역시 주주들이 모인 회의체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 이사들이 업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느냐, 즉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느냐, 요거를 이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구조죠. 자,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하나 지금 빼먹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의사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기관까지도 마련이 돼 있어요. 이건 하나의 조직체죠. 조직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조직 내부의 규정, 조직 내부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있어야죠. 규범이. 하다못해 우리 조기 축구에 나가도 회칙이 있잖아요. 조기 축구에 회칙이 있다고요. 1호 여기 목적 그래갖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고 어쩌고. 2호 우리 조기 축구의 이름은 뭘로 한다. 새마을 조기 축구회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다고요. 회원의 탈퇴 뭐 가입비는 뭐 얼마다. 월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 이런 거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어떤 조직체든 그 규범이 있다고요. 회사도 주식회사도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규범이 있어요. 그 주식회사의 규범을 뭐라고 불러요? 정관이라고 부르죠. 정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라고 정의를 하죠. 정관이 있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도 이런 거 비슷하게 배웠어요. 우리 사단법인 배울 때 사단의 기본 요소가 뭐예요? 어떤 사람의 모임을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 조직의 근본 규칙이 있어야 되고 사원이 있어야 되죠. 구성원이 있어야 되죠.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그 조직의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집행할 기구가 있어야 되죠. 집행. 요 3가지. 요 3가지가 구성이 되면은 그걸 이제 사단이라고 해요. 뭐 민법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도 하나의 사람의 모임이죠. 물론 회사를 개념 정의할 때는 사단성이 없어요. 과거법에서는 회사의 개념 정의를 할 때 회사는 영리 사단 법인이다. 그래서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요 3가지를 개념 요소로 요구를 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단성은 개념 요소에서 빠졌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빠졌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모임의 성질을 갖고는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게 요구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정관, 기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그리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이거 구성이 되죠. 이렇게 사단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를 만든 목적 중에 회사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 의무의 귀속 관계를 뭔가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주주들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회사라는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거래를 한다고. 그건 뭔 소리냐? 그게 뭔 소리냐? 주주가 직접 거래 당사가 되려면 주주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워.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얘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얘를 한 사람으로 봐서 주주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서 거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요. 회사라는 제도에. 그래서 회사는 법인이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는 영리성도 있어야 되지만 법인성이 있어야 돼요. 회사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언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느냐? 회사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법인격을 취득해요. 권리 능력이 뭐 법인격이지.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해요. 이 조직을 다 갖춘 다음에 등기를 하면 회사는 드디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주와 독립한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야. 이름도 있어. A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회사, 주식회사의 실체는 다 본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식회사 이걸 다 본 거예요. 이제 부수적인 개념들을 이제 하나씩 봐야지. 제가 이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니맵이라고 불러요. 미니맵.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라는 게임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니맵 쓰잖아요. 요즘에 뭐 한지가 오래된 게임이라 좀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싸우는 게임이에요. 모니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 화면에 한 요만큼 보여주고 요 밑에 미니맵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 지도야. 이거 싸우는 그 전체 이제 지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게임인데 요건 전체 지도고 여기 한 요만큼 정도를 확대해 놓은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라고.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게임을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하려면 여기에서 이거 보면서 막 뭐 사이오닉 스톤도 뿌리고 막 총도 쏘고 유닛 컨트롤도 잘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 게임을 전반적으로 전체 지도를 잘 관리하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잘 관리하면서 그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냥 이런 경우예요. 내 본진이 여기고 상대방 본진이 여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전투를 막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투를 하는 게 여기 확대돼 갖고 여기서 이제 막 하고 있지. 게임을 막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전체 맵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지만 얘가 이쪽에서 오버로드 대규모 드랍 공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조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스타크래프트에서 따와갖고 이제 미니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방금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거야. 여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숲을 봐야 미니맵 전체를 봐야지. 회사법도 그래요. 우리가 주주총회를 공부한다고 해서 주주총회만 연락을 외우면 안 돼요. 이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고 내가 이 전체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써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개념들 이거 갖고 회사법 시간 내내 엎어치고 매치고 할 거예요. 요 개념 갖고 요거만 갖고 거의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 이게 주주라 그랬어요.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 4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회사 형태예요. 우리 회사법에 5가지 형태의 5가지 종류의 회사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한 회사형 종류가 이 주식회사예요. 가장 작은 회사, 가장 소규모 회사를 전제로 한 회사가 이제 한명 회사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를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할 때 이제 한명 회사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해요. 다른 것보다는. 근데 이 주식회사는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많아요. 주주가 많다고 기본적으로. 물론 1인 회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많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낸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큰 회사.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개념은 조그만 회사, 작은 돈 갖고 조그만 일 하는 회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렇게 돈 많이 모아갖고 큰 사업하는 회사를 염두에 두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모을 필요가 있어. 많은 돈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필요에서 우리 상법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놨냐? 이 회사 주인으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걸 다시 말하면은 회사에 대한 지분이에요. 이 지분을 균일한 작은 단위로 쪼개놨어요. 그거를 우린 주식이라고 부르죠. 그걸 주식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나랑 내 친구 2명이랑 동업을 해서 야, 우리 사업체 하나 만들자. 야, 이거 사업하려면 얼마 드냐? 한 1억 들 것 같은데 치킨집 하나 하는데 얼마 드냐? 한 1억 들 것 같은데 임대차 보증금 한 5천만 원 내고 그리고 뭐 또 그 튀김 기계 같은 거 몇 개 사고 그러려면은 5천만 원 든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갑 네가 4천만 원 내고 병 이게 3천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서 치킨집 하나 하자. 그러면 이 치킨집 주인은 갑, 병 3명이죠. 그리고 갑, 병 3명은 이 치킨집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 지분, 갑은 40%, 을은 30%, 병은 30%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치킨집에 대한 소유권의 부분이죠. 일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충분해. 그리고 각 지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 지분의 가치. 치킨집을 처음 할 단계에는 1억 원 모아갖고 이제 시작할 무렵이니까 40% 지분은 4천, 3천 뭐 이렇게 가치가 되겠죠. 물론 치킨집이 잘 돼갖고 뭐 하면 이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자, 근데 주식회사도 그런 식으로 지분을 그런 식으로 개념 정의할 수도 있어요. 주식회사에서도
주주가 투자한 거, 나 지분 30% 갖고 있어, 20%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분을 균일한 작은 단위로 쪼개놨다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그래서 이 회사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0개가 있어. 그 중에 이 주주 중에 갑, 을, 병, 정이 있는데 갑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갑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주식회사는 발행 주식 10,000주 중에 3,000주를 갑이 갖고 있을 거라고. 3,000주를. 다른 회사나 방금 얘기했던 그 치킨집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30% 지분, 이게 하나의 지분이에요. 지분이 하나야. 30% 지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지분은,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00개로 지금 쪼개져 있어요. 그건 균일한 단위죠.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 지분은 3,000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30% 지분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000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를 해요. 그걸 지분 복수주의라 그래. 지분 복수주의. 그러면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왜 회사에 대한 지분을 이렇게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대규모 자산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식으로 쪼개놓은 거하고 대규모 자산을 모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돼요. 주식을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놓으면 처분하기가 쉬워져. 처분하기가. 자, 갑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 가치가 100억짜리예요. 그러면 갑이 A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30% 지분, 즉 3,000개의 주식, 이거는 가치가 얼마겠어요? 30억이겠지. 이 지분 단일주의를 취하면 30억짜리 지분, 얘가 이걸 팔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팔고 싶을 때가, 이 지분을 팔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팔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30억 가진 사람 많지 않거든. 찾아보면 있겠지만 누가 어디 가서 찾아? 뭐 TV에다 광고를 낼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광고 내면 30억 더 들어. 파는데 돈 더 든다고. 근데 이거를 3,000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주식 하나당 1,000만 원이 되나? 그렇게 되나요? 30억? 30억을 3,000으로 나누면 얼마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뭐 하면 1,000만 원 되잖아. 그래서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있거든. 많거든. 그래서 1,000만 원 가진 사람 3,000명한테 팔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기가 쉬워져요. 팔기가 쉬워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회사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회사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기가 쉬워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거는 처음에 주주들이 이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를 결심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우면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뭐 자동차 제조업을 한다고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우리 아들 그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거 투자했다가 대학 등록금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금 회수가 쉬워지면 이거 투자했다가 등록금 필요하면 이거 팔아갖고 투자금 회수해서 등록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 결정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투자 결정이 쉬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중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조금씩 큰 돈을 모으기가 쉬워지죠. 주식회사는 큰 돈 모아갖고 큰 사업하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회사 주인으로서의 지위, 즉 주주로서의 지위, 이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난 거예요. 그거를 주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상법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방금 같이 처분을 쉽게 해줘서 궁극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분을 세분한 단위, 그 균일한 단위로 세분해 놓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 주식을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에 표창을 해놓은 거예요. 자, 회사 주주로서의 지위, 이 주식이라는 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면 팔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한테 야, 너 내 주식 이거 하나에 1,000만 원짜리인데 너 그거 살래? 그래, 살게. 근데 그거 어디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냥 내가 원래 주주야. 근데 보이지도 않는 거 살래? 잘 안 산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주식을 종이에다 들러붙인 거예요. 들러붙여갖고 그거를 그 종이 쪼가리를 유가증권화 시킨 거야. 그게 이제 주권이죠.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잘 사요. 그리고 이거를 주권을 취득을 하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쉽게끔 뭐 여러 가지 뭐 추정력이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그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이걸 취득하면은 주주의 지위를 쉽게 취득하도록. 그래서 이 주권에 표창을 해서 이 지분의 양도를 쉽게 해줬죠. 이럼으로써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중심이 돼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회사 바깥에서 이 회사 주인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다고. 주권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스스로 A 회사라는 이름 하에 눈코 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래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 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얘네들이 이제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주인은 얘네들이죠. 근데 이 주주라는 주인들, 얘네들은 회사 밖에서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근데 회사와 이 주주들이 연결을 해야 될 일이 있어. 교류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교류를 해야 될 일이. 언제 그런 게 있냐? 자, 주식회사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주들이 돈 모아서 그 이사들한테 맡겨갖고 이사들이 경영활동해서 번 돈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사들이 경영활동 해갖고 돈 벌었어. 그러면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나눠주려면 주주님들 모이세요. 돈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경영활동에서 번 돈 나눠드릴게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때 교류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연말에 하죠. 연말이 아니라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정기주주총회를 열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주주들 불러야 될 거라고. 주주들 불러야 되는데 주주는 회사 바깥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누가 주주인 줄 알고 누구를 불러다가 이익 배당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감사 선임 아까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주총회 이제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간혹 모여갖고 회의해갖고 다수결로 이제 얘네들 뽑는 건데 이때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회사에서 주주들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굴 부르냐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서는 그래서 주주 명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주주 회사 바깥에서 계속 바뀌고 있죠. 주주 바뀌면은 회사에 와서 이름 적어 놓고 가라는 거야. 이름 적어놔라. 회사는 주주 누군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너네들이 이름을 적어놔라. 그러면은 여기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을 주주로 취급을 해주겠다. 주주총회 소집할 때 걔네들한테 소집송지 보낼 거고 의결권도 걔네들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익 배당 해줄 때도 여기 적혀 있는 주주들한테만 이익 배당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그게 이제 이름 적어놓는 이 명부가 이제 주주 명부예요. 주주 명부야. 그러니까 주주가 바뀌면은 여기다 이제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근데 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아닌데 이 주주 명부에 이름 적어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바뀌면 갑이 이제 뭐 X라는 사람한테 주식을 양도를 해서 주권을 교부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를 해서 하면은 X가 이제 새로운 주주가 됐겠죠? 그럼 얘가 여기다 주주 명부 내가 새로운 주주 됐어요. 여기다 이름 적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명의 개설을 청구한다 그러죠. 그럼 회사가 너 주주라는 거 입증해봐. 주권 여기 있잖아. 주권이 있잖아. 이렇게 증명을 해서 여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가죠. 얘가 적어달라 그러면 회사가 적어주는 형식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걸 이제 명의개설이라 그러죠. 근데 이 명의개설하는 것도 번거로워. 회사 입장에서는. 막 와갖고 이름 적어달라 그러고 번거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개설 사무만. 그래서 명의개설 사무를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일만 대신해 주는 사람을 명의개설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회사법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회사 내부적인 거는 여기 이제 다 봤어요.
요 개념 갖고 앞으로 이제 계속 엎어치고 매치고 할 거예요. 요거 갖고 할 거야 다. 자, 대외적으로 이제 봐야지. 대외적으로 회사는 얘가 눈, 코, 입이 생겼죠? 그래갖고 얘가 거래 주체가 돼서 대외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법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자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은 뭐 채권의 개념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뭐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상법을 공부할 때는 이 채권자는 회사에게 영업 자금을 대여해 준 은행을 생각을 하세요. 은행. 영업 자금을 대여해 준 은행을 생각하시고 그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해요. 채권자라고 하면. 물론 은행만 채권자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은행을 생각을 하고 그 공부를 하세요. 물론 이제 거래 상대방도 채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아직 돈을 안 주고 있어. 그러면은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죠. 회사에 대한 채권자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거래 상대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채권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채권자라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에게 영업 자금을 대여해 준 은행을 생각하시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죠. 법원. 법원이 있어요. 여기서 법원을 제가 이 회사하고 거래 상대방과 채권자 중간에다가 기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법원은 회사하고 거래 상대방 내지는 채권자하고 소송이 걸렸을 때 판결을 해주는 의미에서의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법원은 뭐냐 하면 이 회사법 법률 관계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여기 나올 거예요. 주주총회가 할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 그래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가 회사법 법률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물론 거래 상대방은 거래 상대방이 결정을 하겠지. 채권자는 채권자가 결정할 거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요거에 관한 의사결정 누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는 게 공정한지 잘 판가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상법은 그런 경우 법원이 결정하도록 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이제 간혹 나와요. 그래서 법원을 요 사이에다가 제가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요 소송 걸렸을 때 판결하는 법원 아니에요. 뭔가 의사결정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회사 법률 관계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명확히 판단이 안 될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의미로서 이제 여기다 법원을 적어놓는 거예요. 자, 요 개념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회사법에서 주요한 개념 거의 다 나왔어. 요 그림은 이제 매번 회사법 할 때는 매번 그릴 거니까 앞에다가 그 책 앞에 부분에다 그려 놓으세요. 그거 계속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개관 시간이니까 우리 회사 법률 관계에서 우리 법률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그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법률 관계에서는 어떠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가장 많은지 네 가지 유형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대략 알고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를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와 거래 상대방. 요 A 회사와 요 거래 상대방. 얘와 얘 이해 관계 충돌하는 경우.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 회사법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전단적 대표행위가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전단적 대표행위. 전단적 대표행위 뭐예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를 받고 해야 되는 대표 행위를 대표이사가 그와 같은 결의 없이 하는 경우, 그걸 전단적 대표행위라 그러죠. 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행위를 하면 대외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귀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땅을 거래 상대방한테 팔았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회사한테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을 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대표기관이 하는 게. 근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즉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를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섣불리 결정을 해서 잘못 결정을 해갖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나 정관으로 야 대표이사야 너 그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너 혼자 결정해서 하지 말고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 해. 주주들 허락받고 하라고. 아니면은 이사회 승인 받아서 해. 이사회 결의 받아서 해.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법률이나 정관으로 허락을 받고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왜 그렇게 제안을 했겠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내지는 대표이사의 실수 뭐 이런 게 있을 때에 대비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단적 대표행위라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대표행위를 그와 같은 결의 없이 하는 경우가 전단적 대표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전단적 대표행위를 했어.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대표행위를 한 거예요. 회사 땅을 팔았어. 중요한 재산이라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 땅인데 그거를 결의 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효력. 어떻게 판단해야 정당하겠어요? 우리 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효력을 판단을 할까? 어떻게 판단하겠죠? 결의 받아서 해야 되는데 결의를 안 받고 했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유효라고 할까? 유효? 유효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효라고 봐야 될까요? 유효라고 봐야 될까? 무효라고 봐야 될까? 회사 입장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유효라 그럴 것 같아? 무효라 그럴 것 같아? 무효라 그러겠죠. 회사 입장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회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나 정관에다가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결의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결의 안 받고 했지 않냐. 근데 결의 안 받고 한 행위를 그냥 유효하다고 해버리면 그 규정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무효화 시켜갖고 회사 이익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겠지. 그 근거는 회사의 이익 보호. 회사 이익 보호가 될 거고요. 거래 상대방은 뭐라 그러겠어요? 거래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할 거예요. 거래 상대방은 이러겠지. 아니 그게 결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결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인지를 내가 알았다 한들 니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냐. 알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그걸 무효라 그러면은 내가 불안해서 지금 회사랑 거래하겠냐. 회사의 거래는 불안해서 앞으로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얘의 신뢰를 침해해서 거래 안전을 해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유효를 주장할 거예요. 유효를 주장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결론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뭘 좀 떠나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정당할 것 같아. 자, 우선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결의 안 받은 거는 회사 내부 사정이지. 회사 측 잘못이지. 회사 측 잘못이고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신뢰, 거래 상대방의 신뢰, 이거는 보호해 주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효로 봐요. 기본적으로는 유효를 봐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상법은.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얘를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무효로 보기도 해요.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까? 얘 보호해 줄 필요가 없을 때 언제?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알았다면 굳이 얘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이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면 회사를 보호해줄 필요가 크지.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무효로 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전단장 대표행위의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부르죠. 상대적 무효설. 기본적으로 유효로 보지만 거래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겠다. 이렇게 보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단장 대표행위 우리가 보면은 그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 제일 중요한 거,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했다. 이러한 경우라면은 그냥 무효로 봐. 절대 무효로 봐요. 그럼 근데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대략적인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이제 이익 상충의 유형이 이제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이사와 주주 간의 이익 상충. 여기 많이 나와. 여기 제일 많이 나와. 요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와 주주 간의 이익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제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 다 여기야. 경업 금지 의무, 자의거래 금지 의무,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다 이거야. 다. 우리 제일 중요하게 공부하던 것들이죠. 작년에 다 이거라고. 자, 회사의 본질이 주주가 돈 모아서 이거를 이사한테 맡기면 이사가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이익을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주식회사의 본질이라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가 딴짓을 할 수가 있어. 남의 돈 맡아갖고 자기가 헤게모니 잡고 지금 경영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행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고. 그거 견제를 해야죠. 그걸 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부과해야죠. 그게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경업금지 의무, 우선 성관주의 의무. 야, 성관주의 의무 뭐예요? 야, 이사 딴 생각하지 말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게 성관주의 의무죠. 충실 의무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그걸 구체화한 게, 충실 의무를 구체화한 게 경업피지 의무. 야, 네가 경쟁 영업을 하면 되겠냐? 회사의 경쟁 영업을 하면 되겠어? 하면 안 되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야, 네가 회사의 상대방이 돼갖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와 거래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런 거잖아. 회사기획 유용 금지 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의무 위반을 해갖고 회사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 손해배상 책임 그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399조. 이게 다 이런 거죠.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거지. 물론 이사와 주주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법적 형식을 반영을 하면 이사와 주주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지. 이사와 회사가 되겠죠. 법적으로는 이사는 회사로부터의 수임, 회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한 수임인이지 주주에 대해서 직접 그 수임 계약을 체결한 주주와 수임 계약을 체결한 주주의 수임인은 아니거든. 하지만 경제적 실질만 보면은 이제 회사에 끼친 손해는 대부분은 주주로 돌아가죠. 물론 회사의 손해가 채권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조금 예외적인 거고 주로 이제 주주에게 손해가 되니까 경제적 실질로 보면 이사와 주주 간의 이익 상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얘와 얘 이걸 봤어요. 처음에는 얘와 얘를 봤고 두 번째는 얘와 얘를 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 얘가 이익이 상충이 돼요 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또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어요. 주주와 채권자. 얘네들 이익 상충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뭘까요?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죠. 자, 주주와 채권자는 얘와 얘는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우선 주주 볼까요? 우선 처음에 돈을 모았죠. 돈을 여기다 모았어요. 요만큼이 요거 중에 이제 요만큼이 이제 주주 거야. 요걸 모아갖고 이사한테 맡겨갖고 장사해서 번 돈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통해서 돈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우선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이익 배당 등을 통해서 하겠죠. 주로 이익 배당.
그리고 수익만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금 회수도 해야죠.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해요? 주식회사의 투자금 회수. 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돈 이용해갖고 번 이익도 받아야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여기다 넣었던 돈 빼서 가져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금 회수 어떻게 하냐고. 평상시에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하죠.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사할 때니 출자금 환급해줘. 내가 냈던 돈 회사야 네가 돌려줘. 이걸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이 안 돼요. 그건 철저하게 금지돼 있어. 한번 냈던 돈 돌려달라. 이건 절대로 못해. 그러면 출자금 회사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팔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요. 수수료 회수. 평상시엔 그렇게 해요. 근데 회사가 해산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해? 자녀재산 분배를 통해서 하죠. 회사가 해산했을 때는 회사가 남은 재산들, 회사가 해산한다는 건 뭐냐? 영업을 종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길거리에 보면은 그 옷가게 이런 데서도 폐업 정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영업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청산 절차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선 받을 돈 다 받아. 영업 종료하고 아직 못 받은 돈 있는 거 있잖아. 그걸 다 받아요. 받은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다 환가 처분해. 다 팔아. 현금화 시켜. 돈이 이제 생겼죠? 이 돈 갖고 갚을 돈 갚아. 채무 변제해요. 갚을 돈 갚으면 요거 없어지는 거지 이제. 나머지는 요거 이제 주주들이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죠. 그게 자녀재산 분배예요. 그걸 자녀재산 분배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죠. 이렇게 주주는 요거에 지금 요 돈을 빼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평상시에는 수익을 통해서 그리고 해산 이후에는 자녀재산 분배를 통해서 요 재산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그건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 회사에다 돈 왜 빌려줬겠어요?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준 거죠. 이자 수익 받으려고. 이자만 받으면 되나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원금 회수, 투자금 회수, 원금 회수 이거 중요하죠. 비슷비슷해요. 요걸 갖고 얘도 여기서 돈 빼먹으려고 그러고 얘도 여기서 돈을 빼먹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얘하고는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얘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죠. 근데 얘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아. 얘가 자산, 회사가 돈 많이 벌고 암만 많이 벌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 돈 떼이지 않고 이자만 착실히 지급할 정도로만 돈 벌면 그만이야. 이해관계가 좀 대립된다고요. 우리 상법은 여기서 얘네들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청산 절차 얘기를 했죠. 영업 종료하고 받을 돈은 받고 환가 처분 다 해서 그 다음에 돈 다 생겼죠? 그 돈 어떻게 한다 그랬어? 줄 돈 주고 남는 거 주주들이 가져간다 그랬죠. 줄 돈 요거 먼저 주고 남는 거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재산은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걸 주주가 가져가는 거라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 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가 먼저 받아간다.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주는 평상시에 이익 배당 등을 통해서 회사 돈을 빼먹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빼먹으면 자산이 줄어들겠죠. 자산이 줄어들어서 부채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채권자가 싫어하겠지. 그래서 우리 상법은 요 부채, 요게 먼저 받아가야 될 돈이니까 주주가 평상시에 이익 배당 등을 통해서 회사 돈 빼먹을 때 부채 갚을 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완충지대로서 일정 부분 더 남겨놓고 나머지만 빼가라. 이렇게 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낼 때 주주가 회사에다 돈 낼 일이 있을 때 그거는 확실하게 내라. 실제로 내야 된다. 낸 것처럼 신용만 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좀 법률용어로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그때 가서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내라. 낼 때 확실하게 내고 가져갈 때 일정 부분 채권자를 위해서 남겨놓고 가져가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에요. 채권자 보호, 자본금 충실의 원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얘와 얘의 이익 상충이에요. 자, 이런 거 지금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야. 제 책에도 없어요. 뭐 이런 것까지
그 책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돼,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주주와 주주. 이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 주주들 사이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또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많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 여기서도 이런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저 봐요. 그거는 좀 민감한 거니까 교과서에서 맨날 나오는 걸로만 할게요. 그냥 신조 씨 그거 할까? 그냥 그걸로 할까?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있죠. 둘이 합병을 했잖아요. 둘이 합병을 했어요. 근데 합병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물산 대표이사하고 제일모직 대표이사하고 만나고 합병 계약서를 쓰죠. 합병 계약서를 쓰고 얘네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을 거예요. 얘네들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죠. 합병이라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의사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기 전에 합병 조건을 정할 때 이건 대표이사들과 회사 임원진이 정하겠죠. 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이걸 정할 때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정하는 거예요.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요 임원들이. 그러니까 여기 주주와 주주라고 했지만 대주주가 항상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게, 자, 여기에서 이사 선임 주주총회에서 하죠. 주주총회는 대주주가 장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거고 얘네들이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이사 얘네들은 대주주의 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얘네들을 통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돼요.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도모를 한다고. 그게 전형적인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에서 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면 회사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재산이. 저건 이제 저기 그린 게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건데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일정 시점에서 보여주는 표가 이 대차대조표예요. 물론 회계학에서는 좀 경제학교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재무 상태표로 바뀌었어요. 회계학에서는. 근데 상법에서는 이제 그걸 반영을 안 해갖고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 법률 용어니까 법전에서 쓰고 있는 용어니까 저는 그냥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일정 시점에서 회사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여기 다 나와. 자산에. 여기 자산의 부에 그 회사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온다고. 부동산 얼마, 동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조달을 했어? 요거 재산을 마련하는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여기. 빌린 돈 부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요 재산들은 다 회사 재산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팔아갖고 부채 먼저 갚고 나머지 주주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자산이 100만 원이고 부채가 30만 원이고 자본이 70만 원이었다. 제일모직은 자산이 50만 원이고 부채가 20만 원이고 자본이 30만 원이었다.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차대조표가. 뭐 되게 쉽지 뭐 더하기지 뭐. 이렇게 되겠지. 자산 150, 부채 50, 자본 1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합병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할 수도 있지만 흡수 합병을 할 수도 있어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해서 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삼성물산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삼성물산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주 구성은 어떻게 돼요? 요 전에 삼성물산 주주를 동그라미라고 치고 제일모직의 주주를 세모라고 쳐요. 그럼 합병을 하면
합병호 삼성물산의 주주 구성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동그라미와 세모는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디예요? 얼마예요? 얘네들 재산은 요거죠. 요거 100만 원. 요거 갖고 얘네들이 나눠 갖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자, 합병을 하면 얘네들 제일모직은 없어지고 세모들한테 삼성물산 주식을 나눠준다고요. 신주를 발행을 해주든 자기 주식을 교부를 해주든 삼성물산 주식을 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몇 주를 줄지 적정한 비율이 있었겠지. 이게 50이고 100이고 얘가 70, 30이면 제일모직의 가치는 삼성물산의 이거 어떻게 계산해? 얘가 70이고 30이니까 한 반이 좀 안 되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이 좀 안 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요 100에 대해서 동그라미들이 70, 세모가 30의 비율을 갖게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적정 가격이잖아. 근데 요번엔 그렇게 안 했어요. 삼성물산이 주식을 주는데 세모들한테 30%만 준 게 아니라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한 40%를 준 거예요. 40%를 줬으면은 기존 삼성물산의 주식들, 동그라미들, 얘네들은 지분율이 줄어들었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다고. 얘네한테 더 많이 준 거야.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삼성물산 임원들이 합병 계약서 체결할 때 제일모직 주주들한테 많은 주식을 보유해서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손해를 입힌 이유가 뭐였냐? 삼성물산 합병 전 삼성물산의 삼성 총수가 주식 보유 비율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이재용 씨는 보유 주식이 전혀 없었고 제일모직은 42%를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42%를. 그러니까 요 10% 상당 30만 주면 될 거 40을 줬죠? 요 10% 상당 요 이익 요거는 삼성물산 주주들 얘네들의 얘네들의 재산이 요 세모들한테 이전을 한 거라고요. 요 10%가 요 10%의 가격을 보면 지금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한 24조 정도 돼요. 요게 한 2조 4천억 정도 되죠. 2조 4천억. 10%가 요게 여기에서 삼성물산 동그라미들로부터 세모들로 이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세모 중에 42%는 총수가야. 그러니까 삼성 총수가는 삼성물산 주주의 지위에서는 요 2조 4천억 원에 1%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제일모직 주주의 지위에서 2조 4천억 원에 42% 상당의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 총수가가 이 동그라미들의 희생으로 동그라미들의 이 소수주들의 희생을 밟고 자기들이 부를 쌓은 거라고. 저 2조 4천억 원에 이 삼성물산 합병 전에 여기에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어요. 11%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다고. 요 2조 4천억 원의 11% 2,400억 원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거예요. 국민연금이란 돈 거기 그게 어떤 돈이에요? 전 국민이 나 늙고 병들었을 때 돈벌이 못할 때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려고 평생 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야. 그 돈 2,400억을 합병 계약서에다가 합병 비율 몇 글자 잘못 이렇게 해갖고 삼성가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게 삼성물산 임원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삼성물산 주주에게 분리하는 결정을 했느냐? 총수가 시키니까 대주주가 시키니까 한 거라고. 그래서 대주주가 이 임원들을 이용을 해서 소수주주들의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상법의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없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 합병 무효소의 원인이 된다? 우리 공부 그거 배우셨죠? 그 정도. 내부적으로
이 절차 내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 주주총회에서 승인 안 한다. 이 주주총회도 뭐 삼성가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에 상당히 무슨 신성제약이든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소송하고 있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그 가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다. 그러면서 가액 증액해 달라고 해서 소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가야 돼. 이게 보기 싫으면 나가야 돼.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상법에 지금. 이런 식으로 주주와 주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인데 실제로 마지막인데 4-1 정도 뭐 요건 뭐 이해관계 상충은 아니고 회사가 업무 추진을 하는데 주주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주주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뭐 파악하는데 회사가 내가 주주임을 파악하는데 뭐 협조를 못 해준 실수는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주주는 맞으니까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할래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주식을 갑이 X한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회사는 그걸 몰라. 근데 실제 주주는 지금 X인데 회사는 아직 주주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주주 명부엔 갑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아직 명의 개설을 안 한 단계에서 그런 경우 회사는 나는 갑을 주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X 너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할 수 없어 회사한테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주주는 뭔 소리? 내가 진짜 주주인데 내가 주식 양도 받고 갑한테 돈도 다 줬어. 내가 주주가 됐으니까 내가 주주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절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대부분 회사가 이기죠.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얘가 잘못했으니까 명예개설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있고 뭐 그건 이제 좀 부수적인 거고 아무튼 요 네 가지 요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게 우리 회사법 법률관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니까 요거를 머리에 놓고 강의를 듣자고요. 등장인물 등장 개념 이게 다고 그리고 문제 해결할 것 우리의 과제는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다예요. 요게 이제 미니맵이야. 요 미니맵을 머리에다 딱 넣어놓고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할게요.